앞서 우리가 진여물을 말할 때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설상과 시면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상을 떠나 있다라고 진여를 말해놓고 여기 와서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말을 하니 공덕도 상이죠. 그러니 그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인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가을이 돼 가면은 이 가을 기운에 맞춰 가지고 모든 낙엽들이 이제 모든 이파리들이 그 기운에 맞춰 가지고 자기 생장을 위해서 자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할 낙엽이라 그 이파리라든가 떨어져야 할 이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 인원에 맞지 않게끔 작용을 하면은 생장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다 중국의 선종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시절 인연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여하면은 내적인 어떤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거 자체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변화의 특성이 시절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을 만들지만 그 상을 계속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하늘은 돌이다. 그러면 이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이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하고 하늘에 연관된 어떤 특별한 그 분별상을 가져야만 하늘이 이해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 분별상을 갖지 않으면 하늘이라고 하는 언어 개념과 맞는 하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이 마음의 영상으로 잡히는 거죠. 그것을 시명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그 부분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늘이라고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 이제 이와 같이 시절 인연처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 실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근본 실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특징을 이제 인도라 현재 서구의 그 철학이나 학문에 보면은 근본 실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더 분할할 수 없는 것,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원자. 그것은 그 옛날 사람들은 단순히 원자라고 하는 것을 사유로만 생각했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이 세계를 이루는 근본 실체로서. 근데 정말 이제 하다 보니까 원자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원적 실체다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일어나서 이 원자가 이제 다시 분할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근본인 변하지 않고 분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찾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물질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데 물질이 없는데 이러는데 거기서 그걸 이제 그쪽 물리 용어로는 양자요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양자요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공 상태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측량 기구를 통해서라도 아무런 뭐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미세한 것을 발견하는 그 측량기도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는데 거기서 물질이 톡톡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질의 최고로서 실체로서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해체되면서 그 원자핵과 전자가 형성되고 또 원자핵이 해체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해체되고 또 그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 지나면 자기가 양성자하고 그 중성 미자하고 전자하고 수스럽게 분할해버리고 양성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있던데 그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자기 변화가 있게 되고 또 더구나 그 양성자를 인위적으로 쪼개보면은 그 안에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쿼크 밑에까지를 쪼개보면 이제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못 쪼개는데 그 밑에 나누면 갑자기 물질이 사라져요. 근데 물질이 사라지면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런 물질들이 팍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무라고 하는 상황도 무적 상황이 될 수 없게 돼 있고 유라고 하는 상황도 유적 상황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재 물질의 그 가장 근원적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 다시 분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물체의 근원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회라고 하는 건, 물질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르게 되면은 이제 분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국가 형집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만은, 국가가 예를 들면 있다 하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개인이니까 개인을 이제 나누면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물질은 나눠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지막 실체 단계는 뭐냐면 한 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님 뱃속에 있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하니까 아까 안 변해야 되잖아요. 실체라고 하려면. 그 다음에 한 개인은 분할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분할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실체를 하려면. 그러면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개인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발견한 것을 뭐라고 보냐면 근래는 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한 이성이라고. 근데 누구나 다 이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성으로서 평등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애기들은 그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이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옛날부터 쭉 나올 때 그 뭔가 그런 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딱 그렇게 머리 박혔으니까 애초부터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만 남았는데, 남자도 아무 가지고 없고 하인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결국 한 개인의 불변적 실체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이성을 가진, 즉 저는 재산을 가진 소수의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한 개인으로서 실체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와서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깨져버리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어린애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인연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그런 판단력을 다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그런 그 구체적인 존재적 실상으로서 이성이라 한 의미도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구체적 특성이라고 구별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물질이라고 할 수는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실체적 사고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간혹 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 사양책에서는 철저히 예면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또 더군다나 이제 동서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불교적 사유, 동양적 사유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에 비추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이 이르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당혹감을 느꼈던 것은 별 당혹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체됐을 때 오는 당함과 당혹감은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찾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그리스 이런 철학학교 아카데미에는 편말 이렇게 써 있죠. 그 기하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죠.
기하거라. 그러니까 이 사유로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고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그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었고, 특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듯이 모든 이렇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시민이 돼서 혁명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20세기 시대적 흐름이 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진여라고 하는 걸 계속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이 진여는 이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해체되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진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지로 파악된 형태로서 진여가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시절 인연의 끊임없는 변화가 진여의 활동인 거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는 전찰나고 후찰나고 보면 단 한 찰나도 동일한 자기를 연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뭐가 있어야 뭐 분할하는가 분할하지 않는가 뭐 말을 하게 되는데,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순간을 잡아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입니다. 그래서 진여는 우리가 파악하는 식으로 아까 물질의 실체가 무엇인가로 파악하듯이 그런 형태로 진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여와 진여끼리 있어 가지고 평등하다. 또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불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체적 내재성으로서의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불성, 이런 의미 자체가 이미 진여라든가 불성이라고 하는 속에는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선사들이 아주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절진이에요. 시절진. 그래가지고 그런 거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봄산이 푸르고 뭐 가을산은 붓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 시절진 배고픈 상황 자체가 자기 전 존재로서 영기적 진여를 드러낸 상황이고, 졸린 자체가 그 자체가 완벽한 그런 상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이외에 다른 상황이 진여로서 작용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는 그 어떤 언어적 형상으로 마음상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한 개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방금 말하는 진여상이 어떤 특성도 갖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한 개체상으로는. 그런데 이 통합적 영기적 상황으로 보면은 전체적 상황에 무량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숲이 푸르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듣고 배고프고 밥 먹는 이런 모든 영기적 상황이 차별적 상황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적 상황을 이뤄내고 있는 한 개체적 실체적 상황으로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언어나 사유적 태도로서는 다 꺾여 있는데, 그것이 함께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답들이 이제 뒤에 답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 공덕이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진여에서 보면 그의 차별상이 없다. 아까 차별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무상이다, 무상. 이 공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상으로 잠시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이 상이 돼 동시에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능동적으로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연의 힘들이 그걸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뭇잎이 가을에 붙게 되는 것은 이 가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뭇잎으로 하여금 변하게 만드는 거죠. 안 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맞게, 가을에 맞게 나무잎이 능동적으로 변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 시절 인연에 맞게 자기 변화를 계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차별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상도 갖고 있지 않는 데서 같은 맛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상으로서의 같은 맛이다. 이걸 진여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무분별로서 분별상을 떠났다. 무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나로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는 의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단풍 드는 낙엽은 봄에 내 입이 좋으니까 나 안 변하고 계속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무분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내세워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온 우주적 어떤 이 법계의 만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처에서는 그렇게 제 모습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연이 해체될 때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체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무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선종에서 해탈도인의 궁극적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생사심이 완벽히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진여적 영기의 법계적 흐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삶을 탐하거나 죽음을 싫어할 근거적 실체로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다 보니까 그 배고픈 것이나 잠 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이 오는 것이. 이제 이런 마음이 완전히 해체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별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생사심이 완벽히 떨어진 사람은 분별상을 떠났는데 법계는 다 무분별로서 분별상을 다 떠난 거예요. 법계는 어떠한 하나도 자기 실체를 고집한 게 없어요. 고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집할 수가 애초부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집하면은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고진멸도에서 가장 근원적인 고의 원인이 뭐냐면 집착이라고 집착.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집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통의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죽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체로 보면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죽기 싫어하는 것은 그건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스스로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영기적 진여의 창조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어떤 색깔을 입혀놓은 것으로서 세상을 보는 데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결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삶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반석적 사유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나 마음들이 다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나 모든 개체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매 순간순간 자기 변화를 통해서 생사심 없는 데서 보면은 둘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별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집된 내용들, 아까 고진멸도할 때 이 집착된 내용들이 업상에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본래 다 유심,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뭘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인연 관계가 우리한테 작용할 때 마음처럼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 관계를 떠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일체의 영기적 인연 관계가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 활동으로 나타날 때는 마치 마음처럼 있는 것처럼 나타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전에 한번 말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만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물이 없죠. 이 두 개는 전부 다. 이 둘이 만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던 물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이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 물 분자들이 있는데 물 분자들끼리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면 물이 되게 되고 물 분자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인연 작용하면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느슨하게 되면 이제 수증기나 기체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H2O라고 하는 이런 물 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물은 이 관계가 약간 느슨한 관계고, 그다음에 얼음은 이 관계가 아주 강력한 관계고, 기체는 이게 더 떨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이 물 분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연 관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이 인연이 어떤 형성으로 모여졌느냐에서 이렇게 물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도 몸과 마음이 합쳐지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몸과 마음이 만나면은 물이 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H2O와 산소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물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산소라든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함께 들어서 있을 때만 그것이 물이면서 수소와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해체되어 버리면 물도 없어지고 수소와 산소의 결합도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어울려져서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해체되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상태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을 만나면 사람처럼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이러한 인연을 만나니까 마음처럼 나타나네요. 마음이 아까 우주 물질을 이루는 근본 물질적 실체, 마치 원자처럼 어떤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이 됐을 때 마음처럼 나타나는 거고, 몸도 마찬가지로 인연처럼 나타나는데 이 몸과 마음이 합치면 거기에 또 특별한 인연으로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이 형성된다. 그 인연력을 제하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인연력을 형성한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인연 관계를 떠나서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인연만 해체되면 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연상에서 만나는 특별상들이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망념이라 하고, 인연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망념이 없었잖아요. 물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망념이 없는데 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이 산소와 수소 속에는 물을 망념이라고 하면은 망념이 없었거든요. 만나니까 물이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 망념이 없었는데 몸과 마음이, 물론 마음도 특별한 요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건데, 만나니까 거기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망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실제하면 이제 마음도 실제하고 몸도 실제하고 또 몸이 실제하지 않으면 물리적 어떤 실체가 실제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형성되는 순간이 뭐냐면은 망념이 생기는 순간이고, 만일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망념이 생각된다. 망념이 되면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망념 시킨 대로 사는 거야. 그거를 불각기점이라고 하죠. 내가 뭐 자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불각이라 하고, 그것이 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일체의 경계를 지어 가지고 사는 것을 무명이라 하고, 그래서 마음이 대지의 광명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념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능견상과 능현상이 생겨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잘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능견상과 능현상을 떠나서 변조법계의가 형성된다. 이 변조법계의는 연기법을 하음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그랬죠. 하음적으로. 그런데 다시 이제 또 마음이 만일 동하면은 그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제대로. 근데 이 마음이 동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마음이 동한다, 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정념 수행을 쭉 하고 있어 보면은 이제 공성체험이 좀씩 깊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일체를 다 보고 자각하되 공성으로 느껴지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치 어떻게 이제 뭔가 딱 보면은 우리가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 습기를 자극하는 어떠한 것이 쫙 발생하면은 거기에 탐심과 진심이 쫙 발현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공성의 부동심이 해체되고 거기에 망심의 탐심과 진심이 싹 발생하면서 이 현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체 대상을 볼 때 쫙 앉아가지고 평상시 지금하고 보이는 그 방법과 질이 다릅니다. 일체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 현저하게 안 일어나는 것을 일동 부동심하고 그 유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더 깊어져 삼매체험이 깊게 하면은 현상이 공성처럼 보여요. 그 정말 이제 묘한 삼매가 이제 조금씩 자기한테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쭉 익혀왔었던 그 어떤 그 향하는 마음, 탐심으로 향하는, 진심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딱 발생하는 순간 바로 전까지 있었던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탐심과 진심으로 동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음이 동함이 있으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또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 자체성을 고집해서 탐심으로 딱 굳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잘 굳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상나가정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상나가정으로 자기 그 부동심의 자성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상나가정을 놓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번거롭게 되고 아까 방금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에 혹해가지고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가지 업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일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하면은 모든 그 인연처에서 맞게끔 마음이 막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고 만일에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덕은 놓치고 탐심이나 진심으로 나가는데 탐심과 진심은 탐할 것, 성낼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만들게 되죠. 이것을 이제 전법이라고 하고 간염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할 것이 있고 성낼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연기상에서 자기가 딱 떨어져 나온 것처럼 되겠어. 그것을 뭐냐면은 자기가 작은 삶을 산다. 아주 그 옹졸하고 제한된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소소가 있다 이면서. 그래서 정법 무량한 공덕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주 제한되고 옹졸한 삶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그 망년된 마음을 떠나면은 영기적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영기적 삶을 뭐라고 하냐면 법신열애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대목이 다음 점이죠.